지금 특히 길게 보면 지난달 10월 달서부터 그리고 짧게 보게 되면 지난주서부터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이 뭐냐면 수급입니다. 외국인 매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주가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님 보시기에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뭐고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런 형태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올해 1년 전체를 놓고 보면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계속 관망세였다라는 표현을 쓸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뭐 예, 계속 연초 이후에 한 20조 원 중반대까지 매도세가 이어지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매수를 전환하는 상상을 보여줬는데요. 이들의 보유 총액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지금 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간을 늘려뜨려서 최근에 가장 주요하게 바뀌었었던 부분이 역시 환율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결국 이런 원화 강세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하면 위안화 강세와 맞물린 이런 글로벌 자본에 대한 이동 그리고 달러와 약세가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을 우리가 종합해서 놓고 본다라면 외국인 자금에 대한 이동 개연성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특히 이제 지금 선진 주요국들과 비교해 중국이라든지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지금 펀더멘탈이 상당히 또 안정되어 있는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들의 여러 거시적인 이유 그리고 환적인 요인 등을 우리가 더해져서 본다라면 21년도 장세에 있어서 외국인 수급은 올해의 결과물로 받게 될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씩 커져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올 한 해 동안 상당히 많이 유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더해진다. 이거는 2021년도 장세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수급적인 에너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내년도까지도 어느 정도는 지속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사님께 이 부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주 질문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굉장히 그 강세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텐데 그 이전에 한번 여쭤볼 게 그 바이든 당선자가 되고 난 다음에 달러가 약세가 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달러의 방향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네, 저는 뭐 달러가 조금 뭐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뭐 강보합 정도로 강보합. 오히려 약세보다는 살짝 강세 쪽으로 기우는 달러가 네, 뭐 아직 뭐 초강세는 아니겠습니다만 아직 뭐 주식시장도 살아 있고 전체적인 경기 회복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안전통화인 달러가 뭐 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초약세로 가기도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소폭 강세로 전망하고 싶고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제 지금 미국이 올해 유로존보다 굉장히 돈을 많이 푸는 바람에 그렇죠. 또 이제 미국과 유로존, 뭐 미국과 독일 간의 이제 금리 격차 같은 것들이 올해 많이 줄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달러가 좀 약세로 갔고 결국 미국이 돈을 많이 풀고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고 이러면서 달러가 조금 약세로 온 건데 이것은 조금 그 올해 달러를 약세로 움직였던 요인들이 조금 한계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강세로 살짝 돌아서는 그런 정도의 상황일 것 같고요. 특히 지금 1월 달부터는 이제 브렉시트라든지 유로존 상황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브렉시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로존은 조금 경제가 꼬이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조금 좀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내년도 성장률 전망도 또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그러다 보면 유로화가 좀 강세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위안화가 강세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중국이 다른 신흥국 대비 상당히 양호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고 코로나도 좀 조기에 잘 극복했고 그래서 생긴 일종의 반사적인 수혜지 신흥국 통화 전체가 지금 강세로 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중국의 이슈입니다. 올해 달러가 약세로 가는 과정에서도 뭐 터키라든지 브라질, 멕시코 환율이 다 떨어졌거든요. 다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 신흥국 통화도 약세인 상당히 희한한 현상이 올해 전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위안화의 최근 강세만 보고 달러가
앞으로 굉장히 약세로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1116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8월 달만 하더라도 1180원대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1100원대조차도 유지할 수 있을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박사님 보시기에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원달러도 지금 예상을 많이 빗나갔죠. 지금 강세 기조가 이어지는데 예상은 원달러 항상 빗나갑니다. 네. 네, 저도 뭐 조금 당황스럽습니다만은 원달러도 조금 1,100원대가 좀 저는 한계가 아닌가 1,100원대가 하는 게 위안화도 마찬가지지만 원달러도 전체적으로는 이머징 쪽에서 사실은 조금 그 귀한 몸값 대접을 받는 예. 시장이 한국 원달러나 이제 위안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또 예. 그래서 최근에 중국 쪽으로도 채권 시장에 돈이 많이 가고 있고 하는데요. 원달러도 자연스럽게 위안화와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강세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한국도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결국 환율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달러가 조금 더 이제 약세로 가져야 원화도 이제 강세로 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막혀 있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상대적으로 한국이나 중국이 어떤 그 외환 펀더멘털도 좋고 하지만 이들 지역은 사실은 또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예. 계속 원달러나 위안 달러가 좀 추가 강세를 보일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를 바로 딛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세계 교역 규모로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서히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 세계 수요가 그렇게 강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의 대외 수출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할 정도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인 교역 사이즈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들의 환율만 강할 경우에는 또 다른 이들 환율의 추가 강세를 억제하는 요인들이 잉태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겠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원화도 한 1,100원대가 뭐 좀 기술적인 일단 단기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100원대 정도가 아마 하락의 한계선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 실적 전망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는 상당히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26% 정도 증가를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4분기입니다. 우선 보면 3분기에 영업이익은 26% 정도 증가했는데 매출액은 한 1%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계속해서 줄이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다 문제가 뭐냐면 원화가 갑자기 절상이 돼버렸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절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도 상반기까지의 기업 실적이 과연 어떤 형태로서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좀 불투명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 전망이 어떨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센터장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경제 레벨이 이미 레벨 다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상장 기업들의 실적 역시 기본적으로는 레벨 다운된 상태에서 우리가 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 물론 20년도 실적과 비교하면은 분명 개선된 부분 측면 등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하지만 가장 실적이 좋았었던 17, 18년도와 비교해서 본다라면 조금은 모자란 듯한 느낌을 당분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동안 잘해왔었던 부분이 근로자들을 지켜냈었다라는 점,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 등에 대한 교통 정리를 어느 정도 진행시켜왔다는 점이 2021년도 상반기 실적에는 분명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통상 그래왔듯이 4분기 실적은 그다지 썩 중요하지 않은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가면서 유망 종목을 얘기한다거나 업종을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대신 지금 올해 실적에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만 모아서도
내년 전반적인 실적 개선, 이익 모멘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신뢰는 분명히 강해져 있다. 예. 그리고 그 수준이 투자자들 기대치에 좀 못 미친다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는 분명히 없다라는 거죠. 예. 실제적으로 현재 밸류를 상쇄하면서 주가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 시기는 내년 하반기 쪽에 더욱더 치우쳐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는 먼저 상반기부터 반응을 하게 될 거고요. 예. 그래서 현재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 실정이 그렇다라는 점, 그리고 연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상황에서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이렇게 시클리컬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주가가 이렇게 소외되었었던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더욱더 이제 좀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런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상승은 연말 연초까지는 조금 복병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발라내는 작업들을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자, 박사님께는 미국 실적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지금 그 대형 IT주들 가격이 높은 건 사실이다. 근데 어떻게 앞으로 갈지는 모른다. 결국 지금 높은 가격이 언제 무너지느냐 아니면 계속 가느냐 하는 부분들은 그 미국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기업 이 실적 이건 지금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뭐 미국도 지금 어닝의 흐름 자체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 2019년보다 거의 한 미국 S&P 500 EPS 기준으로 한 25% 정도 올해 감익이고요. 감익했다가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20% 이상 예, 회복하는 나오네요. 걸로 예. 하지만 EPS 금액 자체는 이제 18년, 19년에 달성했던 이 166불, 뭐 7불 요 정도 수준까지 이제 복귀되는 예. 그런 정도의 이제 상황이고요. 한국도 뭐 비슷한 흐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자세히 보면 좀 특이한 것이 2019년 대비 올해 2020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닝이 많이 감소된 쪽은 비기술주 쪽입니다. 기술주 쪽은 거의 감소를 안 했고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년에 이익의 회복 속도는 비기술주 쪽에서 거의 한 30% 이상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컨센서스는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인데요. 그렇게 보고 있고 기술주는 내년도에 이익 증가율이 이 비기술주 전통주보다는 조금 낮게 한 20% 정도 되는 것이 이제 지금 예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비기술주, 기술주가 아닌 쪽, 전통산업 쪽에 내년도에 어닝의 모멘텀이 소위 좀 강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주도주의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좀 그렇게 안 보는 게 실제로 저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뭐 예상치로 만약에 갔을 경우에 기술주는 사실은 내년도 이익이 코로나19 전 이익보다 더 높게 증가하는 쪽입니다. 지금 하지만 비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밑에 빨간색, 주황색 반대예요. 오히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못하는 수준에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올해 많이 깨졌기 때문에 이익이 내년에 증가율이 높아지는 거지 이익의 절대 규모로 보면 사실은 코로나19 이전의 호황 국면에 못 미치는 그런 회복에 불과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물론 이제 그래서 기술주는 비싸고 비기술주는 쌉니다만 첫 번째는 기술주가 이 정도의 이익을 혹은 그 이상을 회복시켜주지 못할 경우에 시장은 실망감으로 돌아설 수 있다.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비기술주 쪽, 전통산업 쪽에서 이익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주도주까지 꿰찰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한적인 순환매의 한 고리로서의 역할 정도로 저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분 정도씩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앞으로 전망하고 그다음에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 센터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미 2020년도가 코로나로 리셋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국 대통령도 바뀌는 이런 다시 또 리셋된 상황이 왔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주식시장의 거품은 확장 국면에서의 거품이 발생되지 경기가 침체 상황에서 거품이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시장은 잠재력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주도주라는 부분이 물론 이제 승자 독식이라는 체제가 먹히는 시장 구간도 분명히 있지만 현재는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여러 당위적인 부분 등이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 사이에서의 여러 기회 요인들을 밝힐 수가 있거든요. 예. 결국은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고 나의 성향과 맞는 쪽을 계속적으로 노려나가시는 방법이 중요하다라 볼 수가 있는데 올 한 지난 반년 동안에는 기술적으로 너무 쏠렸었다라면 21년도는 경기 민감주와 기술주 사이에 밸런스를 조금 찾는 모습이 나와줄 수 있는 만큼 그 선택지를 조금 정해두시는 부분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처럼 어떤 한쪽으로 모는 것보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성을 좀 열고 여러 종목들, 여러 업종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여러 종목들 중에서도 진짜 자기와 맞는 주식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도주가 일단 뭐 큰 폭의 조정을 보이지 않는 연말 연초 뭐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 중에는 조금 이벤트 중심의 어떤 뭐 좀 순환매, 이벤트 중심의 순환매. 특히 이제 바이든의 핵심 정책은 환경이기 때문에 예, 환경과 관련된 뭐 어떤 여러 가지 테마라든지 성장주에 대한 좀 순환매 흐름이 조금은 더 강화되는 그런 연말 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아무튼 우리가 현재 많이 얘기되고 있는 쪽으로 해서 계속 순환 이런 형태로서 네. 진행이 된다. 주식시장 전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쨌든 그 말씀드렸듯이 주도주 자체가 지금은 조금 다른 종목들도 좀 순환하십시오라는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기술주가 기존의 주도주가 이제는 뭐 조금 순환매를 이제 그만하시죠. 저희들이 조금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라는 시그널을 다시 시장에다 주기 시작하면 이런 순환매라든지 이벤트성 어떤 뭐 재료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책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